에너지 저장 장치. 이것을 우리가 ESS. 그래서 E는 에너지고 S는 스토리지. 그 다음에 S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에너지 저장 장치다. 뭐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이 에너지 저장 장치는 결국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와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 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개의 여러 가지 그 에너지를 생성시키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풍력이라든가 조력, 파력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또한 우리가 태양광, 태양열, 그 다음에 수소 뭐 그런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재생 에너지에서 전기를 생산하면은 이 전기를 바로 우리가 다 소모를 할 수가 없죠. 그것을 어떻게 됩니까? 저장을 해서 우리가 필요할 때 사용을 해야 되겠죠.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에너지 저장 시설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우리가 가정이나 이런 공장, 또한 전문적으로 이 에너지를 생성시키는 그런 회사가 있고, 가정 같은 데도 어디죠? 태양광을 설치해서 거기서 에너지가 나오면은 한전에 보내서 그 전기료를 이렇게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도 최근에는 많이 대두되고 있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에너지 저장 시설이 또한 출제 가능성도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같이 알아두시기 바라고, 에너지 저장 시설에 우리가 장치, 에너지 저장 장치에는 다음과 같아서 언급을 해 주시기 바라고, 자, 전기는 우리가 생산하는 곳과 소비되는 곳을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전력 개통은 생산, 송전, 배전의 3단계를 거쳐서 된다. 그래서 이 전력 개통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3단계를 거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기를 생산하고 이것을 생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송전을 하고 전기를 보내주고 그 다음에 이것을 분배를 해야 되겠죠. 분배, 각 가정에 분배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여러 가지 전력 개통의 역할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사용되고 있는 그런 전기를 송전하고 배전하고 그 하기 전에 전기를 생산하는데 이것이 계속 어떻게죠? 너무 많이 생산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저장을 해야 되겠죠. 저장.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장을 했다가 또한 그것을 송전을 통해서 우리가 배전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에너지 저장 시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ESS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앞에서도 잠깐 설명을 해드렸지만은 전력을 전력 계통에 저장했다가 전력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공급함으로써 에너지의 어떤 효율을 높이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결국은 말 그대로 저장했다가 이것을 공급을 하고, 이 공급은 필요시 공급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에너지의 어떤 효율을 에너지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치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런 전력을 우리가 공급을 하는 것으로서 수요가 적을 때는 생산된 전기를 저렴한 가격으로 저장하고, 수요가 많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저장된 전기를 공급하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에너지 저장 시설의 현황은 어떻게 되는가? 현황. 자, 현황도 한번 살펴보죠. 전력 저장을 위한 주요 기술 중 하나로 양수 발전이 있다. 그래서 저장 기술의 하나로서 양수 발전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고, 양수 발전이 있다는 거. 그래서 전기학 에너지 저장 시설로 우리가 또한 이걸 양수 발전 다음으로 가장 신호가 단계에 있는 것이 바로 뭡니까? 두 번째는 전기학 에너지.
전기 하악 에너지로 또한 저장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우리가 2차 전지로 이것을 또한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기 하악 에너지에는 뭐가 있습니까? 2차 전기. 우리가 2차 전지를 활용해서 저장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2차 전지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리튬 이온 전지가 가장 주목받고 있고, 그 다음에 레독스 플로우 전지가 있고, 그 다음에 NAS 전지가 있고, 그 다음에 초고용량 캐퍼시터에 의해서 우리가 저장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다는 것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하 관리 등 전력 공급을 주 목적으로 하는 유틸리티 어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또한 전력 풍리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개통 운영 보조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공급을 하기 위한 그런 부분에 또한 전력 개통을 저장해 두는 시설이 있다. 그래서 저장 시설이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거기 있는 것처럼 저장 시설을 한번 살펴보죠.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개통 운영 보조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있죠. 그래서 개통에 대한 우리가 개통에 대한 운영 보조 서비스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고, 또 어떤 것이 있죠? 거기에 유틸리티 어플리케이션 있죠. 유틸리티. 그래서 유틸리티 어플리케이션이 있다. 어플리케이션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 있죠? 신재생 어플리케이션 있죠. 신재생. 그래서 신재생 어플리케이션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분산형 저장, 분산형 저장 어플리케이션이 있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력 발전과 원자력 발전의 장단점입니다. 그래서 화력과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의 장단점은 어떤 것이 있는가? 장단점 설명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자, 여기도 이제 우리가 계열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화력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그 석탄이 되겠죠. 석탄의 의미가 화력의 이제 석유라든가 석탄을 이용해서 우리가 가스 뭐 이런 것이 전부 다 화력이 되겠죠. 가스나 석유 이런 것이 이제 화력 발전소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것을 더 이제 우리가 이런 화력 발전소는 유해 물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유해 물질이 나오지 않도록 어떻게 우리가 합니까? 석탄 가스 화력 발전소로 이렇게 여러 가지 변화를 하고 있죠. 그래서 유해 물질을 석탄을 사용하되 가스와 통합을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에너지를 전기를 생산함으로써 유해 물질을 줄일 수 있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고, 원자력 발전은 뭡니까? 원자력 발전은 대표적으로 우라늄이죠. 우라늄. 우라늄의 어떤 핵 분열 시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전기를 얻는 그런 방법이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는 결국은 처음에는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지만은 많은 용량의 전기를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또한 단점도 많습니다. 그 원자력에서 핵 폐기물이 많이 또한 발생하고 있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이런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죠.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발전 설비를 구축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자, 화력 발전소와 원자력 발전소의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우리가 화력 발전소입니다. 화력 발전소.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 답안을 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고 장단점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은 어떤 것이 있는가? 먼저 장점을 한번 살펴보죠. 장점. 자, 소비지에 가까운 곳에 건설할 수 있어 전력 손실이 적다. 그래서 전력
손실 적다. 그 다음에 건설비가 저렴하며 공사기간이 짧다. 그래서 공사비와 또한 기간이 짧다는 거. 짧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에너지 밀도가 높고 설치 장소에 제약이 없으며 송전 비용과 전력 손실이 적고 전기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 화력발전소의 장점이지만 단점은 어떤 것이 있는가 살펴보죠. 여기 쭉 있었죠. 석탄, 석유 등의 연료를 계속 공급해 줘야 하므로 연료의 저장과 공급이 어려운 운영비가 비싸다. 그래서 어떤 저장성도 우리가 확인해 보고 또한 운영 이런 부분도 우리가 검토를 해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대기 및 수질 등의 환경 오염을 일으킨다. 그래서 오염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유해가스. 가스가 많이 발생하죠. 유해가스가. 그래서 그로 인해서 오염을 시킨다는 거. 자, 이와 같은 어떤 장단점이 있는데 원자력은 어떤 장단점이 있는가 살펴보죠. 원자력의 발전. 자, 먼저 장점을 살펴보죠. 장점은 공해가 적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연료비가 적게 들고, 공해, 그 다음에 연료비가 적게 들고, 연료비가 적게 든다. 저렴하면서 많은 발전이 가능하다. 그렇죠? 비교적 에너지 많고, 다른 산업으로 파급 효과가 크다. 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장점이 거기에 파급 효과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파급 효과가 크다. 화살표로 표시하죠. 그렇지만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어떤 것이 있는가? 방사성 폐기물에, 그렇죠? 방사성 폐기물. 폐기물이 발생하고 그거의 처리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 그 다음에 우라늄에 대한 여러 가지 암을 유발하는 그런 방사능의 노출, 어떤 암의 어떤 우리가 유발하는 물질의 어떤 대책을 어떻게 할 건가? 그 다음에 또한 시설이 상당히 크죠. 또한 비용도 많이 투입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공사 기간이 길죠. 그 다음 방사성 노출 위험이 있다. 그래서 노출 위험이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단점으로 이렇게 우리가 되고 있다는 것 알아두시고, 다음은 화력발전소 보일러 수의 이상 현상인 캐리오버, 그 다음에 포밍, 그 다음에 프라이밍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화력발전소입니다. 대단히 많이 나오죠. 화력발전소가. 발전소의 보일러수의 이상현상. 이상현상이 세 가지를 여기서 언급했죠. 그래서 캐리오버가 있고, 캐리오버, 그 다음에 포밍, 그 다음에 프라이밍.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기도 이제 한번 개요를 써야 되겠죠. 여기서 화력발전소 앞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자, 보일러. 보일러는 우리가 보일러물. 보일러는 우리가 보통 난방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죠. 근데 보일러는 어떻게 합니까? 배관을 통해서 결국은 계속 어떻게 되죠? 난방, 어떤 따뜻한 어떤 그런 우리가 물을 공급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현상들이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여기서 언급해주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캐리오버. 캐리오버는 어떻게 되니까 용해 또는 현탁되는 고용물이 증기 흐름과 함께 증기 사용 시스템으로 넘어가는 현상이다. 그래서 고용물이 증기와 같이 이렇게 넘어가는 현상을 우리가 캐리오버라 한다. 그래서 캐리가 그러니까 운반하다 막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오버 이렇게 넘어갔다 뭐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포밍 있죠. 포밍은 뭐죠? 증기 거품이 보일러 수면을 이탈하는 동안 증기 거품이 보일러 수의 피막으로 둘러싸면서 보일러 피막에 함유된 불순물을 위해서
거품이 이렇게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의미하고 있다. 그 다음에 플라이밍은 뭐죠? 미세한 수분이나 거품 상태로 다량 발생하는 것. 그것을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래서 간단히 여기서 쓰시고 본론에서는 결국은 화력발전소 보일러수에서 이상현상인 결국은 캐리오버 그 다음에 포밍, 플라이밍에 대해서 설명하면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해서 서론을 쓰시고 하나하나 여기서 설명하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내용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캐리오버는 뭡니까? 용해 또는 현탁되는 고용물이 증기 흐름과 함께 증기 사용 시스템으로 넘어가는 현상. 그래서 고형물이 증기와 함께 이렇게 흐르는 배관에서 흐르게 되는 그런 현상을 의미하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여러 가지 원인을 저해하는 요인이 거가 있죠. 저해 요인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해 요인이 어떤 것이 있죠? 증기 건도가 저하된다. 그래서 증기 건도가 저하가 되고 제품의 품질을 저하한다. 그 다음에 품질이 또한 저하가 되고 가열기 팽창 파열되며 그래서 가열의 어떤 팽창이나 혹은 파열이 된다는 거. 파열이 터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증기 사용 시스템의 열 사용 설비 고용물 부착 기간 전열 효율 감소. 그래서 효율이 또한 어떻게 됩니까? 감소한다는 거죠.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저해 요인이 발생한다는 거. 그 다음에 캐리오버의 장애는 다음과 같아서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런 부분과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스템 증기 사용이 증가하고 또한 석유문이 부착돼 운전이 양호하게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워러 햄머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진동이 심해 수위제어가 어렵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캐리오버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건가? 방지 대책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방지 대책. 자, 수면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유지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비정상 수면이 되지 않도록 수면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보일러 운전 압력을 당초 설계 조건대로 유지한다. 그래서 운전 압력을 유지한다. 당초 설계대로. 그 다음에 부하를 급격하게 증대시키면 프라이밍이 발생될 위험이 있다. 그 다음에 보일러수의 농도를 적정 농도로 유지한다. 그 다음에 적정 농도로 유지한다는 거. 자,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우리가 캐리오버에 대한 저해 요인과 방지 대책에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포밍에 대해서 살펴보죠. 포밍. 자, 포밍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어떤 의미? 자, 보일러 수면을 이탈하는 동안 증기 거품이 보일러 수의 피막으로 둘러싸여서 거품이 기수면을 덮는 경우다. 그래서 다량의 거품이 기수면을 덮는다. 덮는 현상. 뭐 이렇게 부여하면 되겠죠.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렇게 함으로써 포밍의 발생 정도는 보일러수의 성질과 상태에 의존한 것이 경우가 많다. 그래서 결국은 보일러수의 어떤 상태 원인은 보일러수의 성질과 상태에 따라서 그 원인이 발생한다는 거. 그래서 이제 거기에 또 나와 있죠, 원인이. 그래서 포밍의 원인은 나트륨, 칼슘, 마그네슘 등 염류이며 포밍을 조장하는 성분으로 식생물의 유지류가 또한 있다는 거. 그래서 거기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써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프라이밍이다, 프라이밍. 자, 프라이밍은 어떤 상태인가? 프라이밍은 보일러수가 미세한 수분이나 거품 상태로 다량 발생하여 증기와 더불어 보일러 밖으로 송출되는 현상. 그래서 수분이나 거품이 어떻게 됩니까?
보일러 밖으로 결국 나간다. 송출 보내진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원인이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원인. 자, 원인이 나와 있죠. 프라임은 보일러의 부하의 급변이나 수위의 급상승, 급격한 상승 때문에 발생한다. 그래서 결국은 보일러의 어떤 수에 갑자기 이렇게 어떤 관에 의해서 어떤 변경이 된다든가 곡간이 있다든가 혹은 수위가 급격하다든가 수위의 어떤 급격에 의해서 원인이 발생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대책은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요인을 제거하는 거. 원인의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결국은 여기서는 대책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잘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